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지금 타이틀이 천기누설 타이틀이 나가고 있는데요. 요건 좀 약간 실수였던 것 같고요. 천기누설은 내일하고 목요일 매주 화, 목에 방송이 됩니다. 오늘은 월요일. 월요일 유튜브 연장 방송은 아주 이슈의 주인공, 핫한 인물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조금 전 3부에서 모셨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다시 모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버전을 바꾸겠습니다. MBC의 과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버전으로 지금부터 한번 농도 짙은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어떻게 이제는 말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저는 뭐 늘 이제는 말하고 삽니다, 그냥. 아닌 것 같은데. 특별히 그래요? 뭐 빼거나 아니면 뭐 묻어두거나 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막 아무 질문 막 드려도 되는 거죠? 예, 그럼 제가 가려서 잘 답변하겠습니다. 뭘 가려요, 가리긴 다 이야기한다면서. 근데 저는 일단 좀 궁금한 게 예. 의원님이 이낙연 캠프에 합류한 게 중간이잖아요. 처음부터 합류했던 것도 아니고. 중간이 아니라 이제 뭐 그 이미 투표가 시작된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왜 근데 타이밍도 그렇고 왜 이낙연 캠프를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다 이제 궁금해하시고 또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미뤄 짐작하는 거 이낙연 대표 시절에 수석 최고위원이시잖아. 그 2년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었고? 예,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 예. 오히려 제가 이제 수석 최고위원 하면서 예. 오히려 이낙연 대표하고는 좀 의견도 약간 차이도 있었고 오히려. 또 실제로 대표 출마를 대표적으로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대선 나갈 분이 당 대표가 되면 당이 좀 공격받을 수 있다. 다른 상대 후보 진영으로부터.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제 걱정대로 당이 상당히 좀 많이 조금 이제 흔들린 점도 있죠. 근데 뭐 그건 지난 일이고. 그래서 그런 개인 인연 때문에 제가 캠프에 참여한 건 아니고요. 그럼 왜 합류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사실은 이른바 뭐 홍영표 의원님이나 신동gur 의원님 저 해서 한 10여 명의 이른바 친문 의원이라고 뭐 저는 그게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하여간 이렇게 그 같이 논의하는 그런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 세 후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이제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다가 대체로 갈려져 있어요. 그 10명 사이에서도 그게 한 3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이재명. 그 민주주의 4.0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주로 민주주의 4.0 의원들이죠. 그 4.0 의원들이 일부는 이재명. 이분들은 좀 일찍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정세균, 이낙연 양쪽에 지지하는 분들 좀 있었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제 어디도 지지하지 않는 이런 의원들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심정적으로는 뭐 정책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정도였지 이렇게 그 후보에 대한 선호에서는 특별하게 주장을 한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기로 의견이 좀 모아진 적이 있어요. 7월 말에.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투표하기 전이고 그때가 언제냐면 그 컷오프 되면서 네. 이재명 후보가 한번 비틀 하면서 이낙연 후보가 좀 올라갔던 때가 있었잖아요. 초장에. 네. 우리 경선 초반에. 네. 예. 그때 이게 좀 뭔가 대세론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좀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당에서 돌면서 그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자 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7월 말에 그래서 실제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일정까지 잡았죠. 기자회견을 하기로. 근데 이제 그때 그 한 10대 분의 의원들 중에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아하. 근데 그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정세균 후보가 그래도 그동안에 해왔던 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서
적임자로 따지면 제일 적임자인데 아무리 여론조사가 안 나오더라도 경선도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는 일종의 이제 버리는 카드로 가는 거는 이건 도리가 아니다. 뭐 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졌죠. 근데 그 정도였으면 그냥 뭐 각자 생각대로 하자 그러고 좀 뭐 숫자는 좀 갈라지더라도 선택했을 텐데 그게 좀 심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도 반발이 상당히 심했군요. 네, 정세균 총리께서 되게 심각하게 보셨고 그다음에 그 정세균 총리를 지지하는 많은 의원들도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우리 친문그룹 전체가 뭐 정세균을 버리고 이낙연을 갔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보고 이제 경선하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이게 이제 항의도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 정세균 총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내부가 엄청나게 이렇게 약간 갈등 소지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늦어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낙연 대표를 지지 선언을 했다면 아마 이낙연 정세균 대충돌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런 걱정까지도 이제 반발이 그 정도로 커졌군요. 예,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자회견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가 보류를 했는데 사실상 뭐 보류라는 게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번 경선은 좀 약간 중도에서 정책 논쟁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문제 제기하고 뭐 이렇게 정치 개혁 얘기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갔던 거죠. 근데 아무튼 뭐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결국은 이낙연 정세균 사이에서의 저거였지 이낙연 이재명 사이에서 저건 아니었고 이재명은 아니다.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미 다 공개적으로 참여해서 뭐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뭐 민영배 의원 이런 분들은 이미 지지를 하고 참여를 했던 것이고 여기는 이재명 후보는 뭔가 불안하다. 특히 기본소득은 동의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주로 모여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이제 워낙 도드라졌던 분이 서른 의원이니까 그럼 서른 의원 빼고 그 양 캠프의 의원들의 지금 관계나 사이는 어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경선 끝나고 나면요 이제 큰 갈등은 없습니다. 별로 이제 감정 앙금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게 거의 없고요. 지금 오히려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게 좀 덜한데 이제 지지했던 당원들.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명락회담 그 밖에서. 여기가 좀 심각해. 사실 제가 9월 이제 그 1차 슈퍼위크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낙연 지지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선이 이미 이제 버스가 출발한 다음에 좀 늦게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때 이미 충청도 1차에서 대세론이 5대 3으로 딱 잡혀져 있던 상황에서 이미 승부는 좀 그러니까 1차 슈퍼위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결정 난 거 아니냐 이런 때 이제 참여를 한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승패만 놓고 보자면 그때쯤 되면 뒤집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계산 섰지 사실 1차 슈퍼위크 끝나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때 제가 그 이낙연 대표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 캠프에 참여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이낙연 대표, 이낙연 후보,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이나 당원들이 너무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의 내용이 제가 동의가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만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뭐 이낙연 대표는 빵점이다, 뭐 반개혁이다, 뭐 수박이다, 뭐 그런 점에서 이런 식의 공격이라는 게 이건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는 거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어요, 선거할 때. 근데 그 사람의 발언이나 그 사람의 주장, 그 사람의 논리, 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해야지 그 사람 전체의 역사 이거를 부정하면 그거는 색깔론이에요. 그럼 너 빨갱이다.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그거는 좀 관점의 차이니까 당신은 지금 그 정치 성향 볼 땐 보수 아니냐, 진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제 김종배 앵커님이 얘기하는 뭐 당신이 보수적이다. 아니 근데 그거가 그런 게 이제 어떤 비유적 표현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수박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사실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빨갱이라는 표현이 뭐 달라요? 당신 좀 약간 사회주의적이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쉽게 그게 낙인 찍게 이렇게 보죠. 그럼요. 낙인은 이 사람 전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너 마녀다. 넌 뭐 예를 들어 너 행동이 잘못됐다. 너 말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너는 마녀다. 너 인격 전체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낙연 대표나 아니면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에게 가해졌던 게 사실 이분들이 지금 우리 지지율로 따지면 40%가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엄연히 실체가 있고 또 민주당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대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 경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 내에서의 경선은 유튜브가 영향을 뭐 막강하게 영향을 미친 건데 이쪽이 너무 이제 이재명을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유튜브 내에서만 보면 완전히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정말 수박이고 뭔가 무능하고 비겁하고 해서 정말 우리 당에서 뭔가 밀려나갈 존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쉽게 하면 어떤 정치 노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인신 공격성이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까? 그게 좀 심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분들이 이제 민주당이 자기들을 이렇게 내치는구나. 자기들을 공격하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막 생겼어요. 그래서 아니다. 민주당의 당신들이 갖고 있는 뜻 약간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낙연 후보가 좀 약간 중도적인 그런 진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중도 개혁적인 민주당의 노선 그런 방향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어떤 계승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있다. 이 경선의 승패를 떠나서 민주당의 당신들 목소리가 우리 민주당의 하나의 기둥이다. 이 얘기를 좀 저는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게 미세한 지점이 있는 건데 이제 그 시점을 이제 1차 슈퍼위크 뒤로 말씀하신 이유가 1차 슈퍼위크를 지나면서 이재명 대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잡혔고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판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낙연 후보나 이들에 대한 어떤 인신 공격성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당에서 결국은 어차피 안 되는 후보니까 내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까지 하기에 이렇게 몰아갔다 이 말씀이시죠? 사실은 아니죠. 그게 아니지만 이제 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 볼 거 없다. 민주당이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 이제 생각하고 다르다. 하면서 뭔가 민주당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느낌 같은 게 그런 분위기 같은 게 느껴졌어요. 잠깐만 여기서 지지자 얘기는 좀 이따 오고 그 이낙연 후보가 그러니까 마음에 맺힌 게 있다는 게 혹시 그거였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그런 것이 후보 당신에게도 많이 이제 가해졌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네거티브 공방 이제 몇 개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제 그 가장 컸던 겁니까? 이낙연 그렇죠. 후보 되게 입장에서는 이제 이낙연 후보가 저는 이낙연 후보가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뭐 아주 적극적인 진보 정치인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30년 평생을 민주당을 해온 정치인입니다. 뭐 어디 예를 들어 안철수 있다고 해서 녹색 바람 분다고 그래서 이렇게 호남에서 흔들려 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30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함께 했던 정치인인데 여기가 수박이다 아니면 반개혁이다 또는 무슨 뭐 민주당 자격이 없다 뭐 빵점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30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어떤 시발점은 그 탄핵에 찬성했느냐 말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게 겁니까? 시작이었는데 저는 그 논쟁이었다면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팩트 논쟁. 예,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이고 하나의 정치 행동에 대한 판단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든 비판하든 또 못 믿겠다 뭐 이런 논쟁은 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전체의 인격, 정치적 인격 전체와 노선 전체에 대한 부정 또는 어떤 매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해버리고 부정해버리는 게 문제였다. 그러면 지금 지지자들과 이야기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해보죠. 그게 지금 쉽게 가질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제 명락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낙연을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이제 공격들이 있었다면 해결 안 되겠죠. 근데 사실은 경선이라고 하는 선거 상황 때문에 좀 오버하거나 좀 어떤 과도하게 공격을 한 거거든요. 격해지기 마련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이낙연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뭔가 모자란 사람이야 또는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은 다 수박이야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면 안 풀리겠죠. 근데 선거 때 그 좀 문제가 있었지. 이제 털자. 이제 그만하자. 실제 그게 사실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어떤 서로 잘해보자고 다시 한번 정리정돈을 하자. 그리고 우리 선거 문화도 아무리 우리 선거고 경선이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주의와 주장, 논리에 대해서 서로 공박을 하더라도 우리 같은 진영 내에서 같은 당 내에서 사람을 부정하는 정치적 인격을 부정하는 이런 선거운동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낙연 그 전 대표는
그러니까 경선 결과 수용 선언을 하면서 했고 어제도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층을 상대로 더 이상 이낙연 어떤 그 전 대표를 공격하지도 말고 수박인 이런 표현 쓰지도 말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명시적인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뭐 기회 있을 때 그런 나름대로 입장이나 아니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이재명, 이낙연 이 두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민주당 정치인들이 우리 당원들과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예. 지금 원래 이렇게 막 욕설을 하거나 가짜 뉴스 좀 왜곡하고 과장하고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국정원 댓글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전에 국정원이 정치 공작 차원에서 이 온라인 쪽에 진보가 너무 강하니까 이걸 대응해 보기 위해서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또는 욕설과 비아냥 뭐 저주 이런 걸 동원해 가면서 예. 과도한 이제 표현들 언어 폭력을 사용하면서 이게 이제 이 온라인 무대에 등장한 거거든요. 예. 이게 일배로 전염이 되고 이게 우리 진보 진영까지 이게 슬금슬금 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건데 네. 우리도 전체는 아니지만 여기에 많이 이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꼭 뭐 우리 이낙연 지지자나 이재명 지지자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예. 우리가 지금 이런 언어 폭력 가지고 경쟁하는 이런 온라인 경쟁, 이런 어떤 지지자 경쟁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하고 오케이. 소화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 역측면 하나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 입장에서는 예. 아무리 경선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구속감이라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상대적인 선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나올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논쟁을 할 때 중요한 게 음.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발언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또 얘기거리가 상대방도 있거든요. 그럼 당신은 또 이러지 않았는데 예, 이렇게 예. 나온다. 그래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분이 이재명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측면 또는 어떤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하다가 좀 과도하게 좀 표현을 하신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저는 뭐 이게 무슨 빨갱이다 이재명하고 뭐 죽어도 같이 못하겠다 이런 색깔론까지는 아닌 거라고 보고 그런 정도까지 포함해서 이런 과도한 표현들 또는 왜곡들 과장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벗어나자 극복하자 네. 이런 합의를 같이 해나가면 그리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자 쪽에서 털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같이 가야죠 같이. 이건 뭐 승자 패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뿌리가 서로 상대적인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제 그 당원들이 많았을 때는 그때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분들 숫자가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많이 공격을 당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또 이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니까 또 이제 공격성으로 또 표출되는 면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한번 매듭을 줘야 되고 한번 잘라내야 됩니다. 오케이. 새로운 이제 이 언어 폭력 가지고 민주주의는 안 된다. 언어 폭력도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적어도 민주당은 지금 그 말씀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뭐 구체적으로 탄핵에 찬성을 했네 아니네 뭐 어떤 그런 어떤 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개별적인 어떤 주장이나 논리, 행동 여기에 대한 비판은 전 허용돼야 된다고 근데 봅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과도한 어떤 언어 표현 그것이 어떤 상대의 어떤 인신 공격까지 어떤 치달아보는 언어 표현이 더 문제가 가짜 되겠습니다. 뉴스와 언어 폭력 이거는 우리가 털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하고 자 근데 그러면 한번 의원님이 전망을 해줘 보세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가 뭐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선 본선에 가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냉정하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안 좋아하는 분들일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러겠죠. 이재명 후보를 미워하는 분도 있고 조금 탐탁지 않아 하는 분도 있고 그러겠지. 걱정하는 분도 있을 거고. 예. 근데 좀 걱정하는 분들은 그냥 우리 당 후보가 됐으니까 좀 마음을 돌리실 거고. 그 중에는 이제 미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놓고 보면 그 사람 미우니까 안 찍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냥 민주당 후보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울러야 된다. 네, 이게 민주당 후보가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건 또 이재명 후보의 몫이기도 하고 또 이낙연 후보나 또 이제 우리 당의 몫이기도 한데 이재명 후보가 개인 이재명이나 그 동안에 이게 그 많은 분들이 반대했던 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그 문제점, 뭐 부정적인 점 이걸 갖고 있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라고 하는 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더 드러나고 한 2, 3개월 동안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너 이거는 의원들은 가능해요. 의원들은 그런 대표로서 공적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지지자들은 내가 원하면 민주당 지지 철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권자예요. 이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너 경선 끝났으니까 그냥 일로 와라. 이건 안 되는 일이고 이분들 마음을 돌리기 위한 과정과 어떤 프로그램 이게 좀 성실하게 진행이 좀 돼야죠. 그럼 제가 비교를 해서 질문을 드리면 그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루 전날 이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이거는 그 확인된 바는 없죠. 다만 여론조사를 추적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로 나온 얘기인데 예.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다가 마지막 날 그러니까 그 노무현 후보한테 그 기표를 안 한 층이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됐거든요, 그때. 아, 그래요? 예. 꽤 많았네요. 예. 그러면 그거하고 비교하면 어떨 거라고 그러니까 전망을 하세요.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노무현 정몽준 아예 완전히 이제 뿌리가 다른 족보가 달랐던 케이스.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결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용 결합을 한 거예요. 그렇죠. 후보 단일.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 원래 우리는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낙연을 지지했던 민주당 한 뿌리입니다. 친노 친문 다 한 뿌리예요. 그래서 이분들 사이에 이번 경선에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 중심으로 약간 갈라져 있는 거지. 원래 뿌리는 한 뿌리인데 이 뿌리가 그때 정몽준 노무현 그때 갈등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건. 그렇게 이탈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잘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분들 마음을 끌고 가자. 오케이. 그리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케이. 이건 뭐 다 지난 일이니까 한 번만 그냥 그 복귀하고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니까 경선 끝나고 무효표 이제 제기했잖아요. 네. 그때 캠프 안에서 왜 굳이 제기해야 되느냐, 뭐 그냥 넘어가자 이런 얘기 없었어요? 일부 있었죠. 있었어요? 예, 근데 소수 의견이었고요. 다수 의견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참 당에서 이 지도부가 좀 제가 지금도 참 불만인데 이 문제를 매듭을 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관이랑 다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성관위는 유권 해석 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성관위는 성관위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누가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당원 당규 해석에 대한 이의 제기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원래 원칙대로 하면 당무위원회 소집해서 이런 이의 제기가 중대한 이의 제기가 있으니까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좀 공개적인 프로세스 거치면 최종 결론이 좀 다르게 나더라도 승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차라는 게 있는 거니까. 아니면 우리는 뭐 편법이라고 봅니다만 최고위원회로 위임 받았으니 최고위원회 결정하겠다. 이 절차라도 밟았으면 아마 명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떤 절차도 매듭을 짓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 절차가 아직 안 끝났다고 주장을 한 거니까. 아니 그러면 정세균 후보가 거죠. 사퇴해서 그때 성관위는 이제 고 선언했고 네. 최고위원회에서 소급 적용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럼 그때 차라리 경선을 그때 중단을 시키든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날 6시 반 이제 그 문제 제기할 때 그 논의할 때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그거 봐라. 그때 경선 중단을 선언하고 아니, 차라리 그랬다면 그때 강력하게 저지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온건하게 나가냐. 그래서 그 캠프 지도부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니 다 끝나고 그 뒷북 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실제 내부적인 절차에서는 실제로 지도부에게 이의 제기한 게 절차적으로 마무리가 안 된 시점에서 그 마지막 경선 날까지 온 건데 그 경선 그 마지막 표 이후에 직후에 네. 그 마무리 절차를 요구한 것이니까 뒷북은 아닙니다. 그거는 절차상으로는 충분히 보장돼 있는 그런 절차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 지난 일이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프로세스상으로는 오히려 그때 차라리 경선을 중단시키고 총 정리하고도 가는 게 더 맞았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이제 지난 얘기 그런데 아마 그때는 우리 김종배 앵커는 어떻게 경선 중단을 그렇게 또 비판하셨을. 아니라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2012년 경선 때도 그때 손학규 후보가 모바일 문제 제기해서 경선 중단하고 일정 중단하고 그러니까 정리하고 넘어가고 전례도 있는데 무슨 그런 이제 손학규 방식을 반대했던 분들 또 이낙연 손학규냐 이러고 또 공격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지난 일이고 저는 이 절차와 이 0.29의 의미에 대해서 네. 우리가 지금 따지진 않더라도 네. 그 의미를 서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0.29가 달라졌으면 결선 투표 갈 수 있었던 이 상황, 이 표심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봐야지. 이건 뭐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걸 지난 일 갖고 논쟁해봐야 이거 다 지난 거니까 예, 뭐 이제 끝냅시다. 뭐 당무회에서 이제 또 결정도 다 났으니까 뭐 더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우려했고 이제 쭉 지켜봤던 게 이게 기화가 돼가지고 2007년 한나라당 때 이제 그 엄청난 경선 이후에 친이 친박으로 갈렸던 것처럼 혹시 민주당하고 갈리면 어떡하나 이걸 봤는데 뭐 이건 기우인 거죠? 친이 친박은요 세력이 있었습니다. 세력. 그렇지. 그분들이 오래된 이 세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친문과 비문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문만 비문, 친노, 비노 이러면 오래된 어떤 세력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다 친노, 친문입니다. 그렇지. 근데 그 중에서 친낙, 친명 이게 무슨 세력이 없어요, 별로.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번 경선을 위해서 모인 그런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정치를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20년 같이 하자 이런 의기투합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 경선 과정에서 어떤 맺었던 어떤 인연, 그 서로 간 신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작은 전투지만 전투에서 생기는 전우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영향을 좀 미치겠죠. 근데 그런 정도면 이게 무슨 뿌리 깊은 어떤 세력이나 이해관계, 노선의 차이 이런 거는 좀 아닌데 한 가지 이런 점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내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뭐 강력한 또 강경한 진보, 적극적인 진보 또는 저 이낙연 정세균으로 대표되는 어떤 온건한 혹은 중도적인 진보. 이 진보의 스펙트럼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캠프의 구성원들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뭐 국민정당을 지향하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이 네, 있죠. 지지자들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민주당 내의 차이, 뭐 독일 3인당도 미국 민주당도 당내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앞으로 서로 간의 노선 경쟁이나 정책 경쟁을 통해서 당내에서 어떤 건강한 어떤 경쟁 구도 뭐 이런 논쟁 구도 이런 것들로 좀 승화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포괄 정당을 지향하니까 그건 당연히 필수겠죠. 특히나 그렇게 되면 이제 당내 민주주의를 저렇게 확립하는 얘기 이제 당내 민주주의가 되게 중요해진 과제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제 명락회동인데 네. 어제 명락회동 후에 우리 의원님이 잠깐 그 이낙연 전 대표 만난 적이 있다면서요. 네, 어제 후에. 그 우연히 상가집을 갔는데 우연히 그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같이 따로따로 오셨는데 같이 거기서 뵀죠. 그래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 나왔어요, 거기서? 뭐 거기가 뭐 상가집에서 뭐 원래 특별한 정치 얘기가 얘기겠어요. 상가집에 다 얻으만 뭘? 근데 이제 두 분이 또 워낙 이제 두 분이 이제 바로 그 두 분 회동하고 난 직후에 네. 그 근처여가지고 같이 이제 앞서가니 뒤서가니 오셨는데 거기서 2차 회동이 있었던 거네 그러면? 네, 이제 잠깐 이제 만나서 이제 인사하시고 가셨는데 그 제가 이낙연 대표께 여쭤봤어요. 잘 말씀 나누셨냐고 그랬더니 말씀 나누셨다고 그래서 좀 일찍 끝난 것 같네 그랬더니 아이고 뭐 서로 준비들 양쪽에서 서로 이제 그 대표되는 분들이 서로 사전에 얘기를 많이 나눠서 꼭 필요한 얘기는 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당신께서 이 의원들이나 지지자분들에게 갖고 있던 부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담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한테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다 드렸다고 하고. 부담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지지하느라고 너무 과도하게 공격을 받았다. 좀 이제 좀 안아달라. 너무 상처를 받았다. 안아달라.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아무래도 후보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자기 때문에 이게 쓸데없이 공격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우고 서로 간에 공격하는 게 이게 이제 좀 이제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서로 말씀을 잘 하셨다고. 결국 이제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어찌 본다면 그거는 또 도의상으로도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이제 포용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 이제 포용이 일단 첫 시험되는 이제 선대위를 어떻게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알겠습니다. 그 얘기 연장선상에 좀 국민의힘 가지고 지금 이 명락 대전 말고 예. 윤석열 홍준표 대전은 명락 대전에 비하면 온도가 한 몇 도쯤 된다고 진단하세요? 뭐 거기도 비슷하죠 뭐. 거기도 이제 두 분이 이게 세력이 분명한 후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선 때 만들어진 세력이라서 그렇지. 경선 끝나고 나면 그 상처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 친이 친박처럼 뭐 예전에 뭐 친노 비노 뭐 이런 식으로 오래된 뿌리 깊은 세력이 있어서
쭉 가는 그런 갈등으로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예. 김종인 등판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능성이 있겠죠. 계속 예, 뉴스에 나오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혹시 이렇게 가다가는 출마 선언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 또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우리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가 약간은 적극적인 진보 또 강경 진보 노선을 이제 상징하는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저쪽이 만약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홍준표 후보가 돼도 마찬가지로 저쪽도 되게 약간 강성 보수예요. 그래서 약간 중도층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그 정치 지형이 구도가 좀 이 블랭크가 있거든요. 그렇지. 공백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안철수라는 이름만으로는 이제 안 될 것 같다. 안 막힌다. 예. 그러면 사실 김동연 있잖아요. 새로운 그 공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응. 없어요 사람이. 응. 뭐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어제 창당을 했지만 아직 인지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약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김종인 대표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분이 혹시 뭐 그런 네? 제3 후보로 나온다고요? 예, 김종인? 그런 구상을 또 하시지 않을까? 또는 그런 세력들이 또 그분한테 가서 같이 좀 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잠깐 해봤어요. 그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세요 지금? 아니 바람 아니야 바람? 아니 그런 이제 느낌 같은 건데 이거는 뭐 근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이렇게 딱 한쪽으로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 시나리오보다 제3 후보 시나리오가 조금 더 무게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그것도 열려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입니다. 아니 저는 질문을 뭘 드리려고 했냐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체제가 되면 홍준표를 안겠느냐 저는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잖아요. 김종인. 두 분이 이제 서로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홍준표 이제 후보가 되면 그러면 뭐 다른 구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김종인 대표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뭐 홍준표 후보가 되면 결합을 안 하겠지. 다른 구상을 하시겠죠. 오히려 그때 제3 후보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이제 네. 아직은 되게 변수가 많은. 근데 한번 전망해보세요. 윤석열, 홍준표 중에 누가 후보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원래 뭐 그쪽도 이제 5대 5잖아요. 그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오고 그다음에 반영 비율이 그렇지. 당원이 오기 때문에 당원에서는 5대 3입니다. 그렇지. 윤석열. 네, 윤석열 후보가 오고 홍준표는 3이에요. 근데 단지 20, 30대 당원들이 최근에 많이 한 10만 명 이상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홍준표 후보가 좀 강세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러면 당심에서도 2030이 영향이 있죠. 그렇죠. 보편적인 당심에서는 이제 저 여론조사에서는 그 누구죠? 우리 윤석열 후보인데 지금 최근에 형성된 실제 유권자 당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 있다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그 발언하는 걸 보니까 전두환 이번에 너 사과 보면서 걔한테 사과를 주는 사진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우리한테 좀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우리 민주당 내에서. 근데 지금 이제 유불리를 떠나서 이분은 안 되겠다. 정치권에서 그러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이분은 이제 안 되겠다. 좀 그만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절박해졌어요. 오케이. 그건 알겠고 민주당 안에서 알게 모르게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글쎄 이분이 좀 극단적이고 되게 불안정한 분이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입장이라든가 또는 그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쉽게 리더십에 대한 스스로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뭔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소신을 그냥 얘기하면 그게 리더가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상대하기가 더 쉽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불안정한 후보가 나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니까 저는 뭐 유리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대선 후보라고 같은 경쟁 상대로 모시고 4, 5개월을 대한민국 전체를 같이 가야 된다는 게 너무 심각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이 타이밍에 이 질문 드리면 법사위원이시잖아. 예. 그러면 누구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했던 분이잖아요. 예. 이런 분이었던 거 몰랐어요?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이제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는 그 윤석열 검사의
전모에 대해서 잘 몰랐죠. 총장 되기 전에 예, 총장 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까지만 그렇죠. 해도 수사만 한 사람이니까 총장 되고 나서 알았죠.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아 그래요? 아마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걱정했던 분들도 이렇게까지 심각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그분은 뭐 조국 수사하고 정권 수사해서 뭐 미운털 받겠다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국 수사를 하던 청와대 수사를 하던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당연히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윤석열 자기 부인 자기 장모 자기 제 식구 감싸기 99만 원 그 룸사롱 기소 보세요. 96만 원. 그러니까 99만 원 세트가 나올 정도로 이런 식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서 부당하게 공권력을 휘두른 검찰총장은 없었어요 그동안에.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분은 안 되겠다. 이건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고해졌고요. 저는 조국 장관 수사할 때만 해도 저는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 되게 제가 공격도 하고 비판도 했지만 이거만큼 한동훈도 윤석열 본인도 했다면 저는 이분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뭐 공격할 그런 명분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표변을 하는 거예요. 조국 청와대 수사할 때는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막 그 이잡듯이 수사를 하고 자기 가족, 자기 뭐 후배 또 자기 검사들 챙길 때는 그렇게 또 극진하게 모든 걸 다 막아버리죠. 수사 아니, 절차를 다 동원해서.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의원님은 그 인터뷰 여러 번 했으니까 더 이상 안 여쭤보겠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어떤 그 수사에 대한 스탠스나 이런 걸 떠나서 식견이라든지 정견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그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오면 안 돼요. 군대 있다가 공직하다가 뭐 교수하다가 바로 나오면 안 됩니다. 대중적으로 이런 검증을 받아야 돼요. 해 보니까 벌써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 전에는 무슨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무슨 뭐 대쪽 검사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의 한 면이잖아요. 종합적인 리더십은 검증이 한 번도 안 됐는데 이번에 1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벌써 구멍이 숭숭 나는 걸 보면 그래서 검증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로 군대 있다 나오고 무슨 뭐 저 공무원하다 나와서 정치하는 거 이건 안 될 일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왈 검찰 개혁이 잘 됐으면 고발 사주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저희가 두 가지인데요. 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실제로 우리가 그때 약간은 좀 검찰 개혁이 되게 어렵다고 보고 부분적인 그 수사 기소 분리만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좀 확실하게 더 나갔어야 되는데 제도 개혁 면에서 우리가 조금 못 나갔고 그 다음에 이 세력 또 사람의 개혁, 사람의 교체 면에서도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검찰의 주체라고 오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정말 이건 잘못 판단한 거죠. 정말 죄송한 일인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사하는 걸 보면 아 권력하고 또는 자기 소신껏 권력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 면 봤는데 이렇게 검찰 내부를 챙겨가면서 이렇게 부당하게 또 불공정하게 수사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간 그 검찰 내부 개혁 이 세력도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뭐 일부 세력에 의해서 왜곡돼 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일부는 진도를 나갔지만 더 많은 과제를 남기고 지금 중단돼 있는 거죠. 야 본방에서 10분 인터뷰할 때는 너무나 갈증나갖고 지금 40분을 그 했는데도 뽕을 못 빼네. 질문하지 반도 소화를 못했는데. 근데 여기서 뭔가 그래도 일단 좀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론조사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지역구가 충남 금산 이쪽이잖아요. 근데 충청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좀 더 우호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읽고 계십니까? 체감이 그렇습니까? 어때요? 충청 지역이요 여론조사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요? 다른데 대개 보면 충청 지역이 전국 평균에 되게 이제 근접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흐름이 국민의힘을 넘어가면 충청 지역도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가 평균 따라가 평균하고 좀 이렇게 같이 이제 동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특별히 충청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이라고 보기보다는 또 전국적인 흐름의 영향을 그러니까 흐름의 하나의 일환이다. 그럼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아 당연하죠. 그러면 대선 본선의 판세를 한번 좀 마지막으로 좀 전망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저 희망 말고 전망.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100% 무슨 뭐 근거를 가지고 제가 뭐 미아리 출신도 아니니까 딱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여기 왕자 한번 써보시고. 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죠. 근데 아직 그래도 국정농단 세력, 이 국정농단 세력이 지금 반성을 안 하고 윤석열 씨가 지금 검찰에서 했던 것도 거의 국정농단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고발 사주 같은 게. 그리고 지금 뭐 왕자 그리고 하는 게 또 이게 최준실 말고 또 다른 제2의 최준실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되게 권력을 사적으로 지금 이제 그 운영을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명박 박근혜 또는 국정농단의 그 경험, 그 세력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까지는 허용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민심이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원한다라는 응답 비율을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는 정권 말기에 나오는 의례적인 답변 이렇게 보시는 아니죠. 거예요? 변화에 대한 욕구죠. 저는 정권 교체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잡으면 정권 재창출이죠. 그렇지. 그렇지만 정권 재창출이지만 정권 교체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 바램들, 그 변화에 대한 그거는 우리가 담고 가겠다. 우리 과감하게 혁신하겠다. 이걸 보여주면 저는 이 지수를 전 극복할 수 있다고 그걸 봅니다. 이제 개혁을 어떻게 수렴하느냐고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과 혁신, 특히 이제 정치를 바꿔야 돼요. 정권 바뀐다고 우리 30년 동안 정권을 이제 7번 바꾸잖아요. 정권 바꿔도 잘 안 되잖아요. 그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의원님한테. 정치를 바꿔야 된다. 이 점에서 민주당이 정권 바꾸는 게 해답이 아닙니다.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내면 전 이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당선대위의 어떤 그 직함을 갖고 나중에 인터뷰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민 의원과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불러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